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인간이 사람의 탈을 쓰고 무슨 짓까지 벌일 수 있는지 드라마도 이보다 더 비현실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천륜에 대한 집착으로 천륜을 거스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일에 자기 자식까지 끌어들이는 그 마음을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였다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일찍부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게 있어도 겉으로 내색 한 번 할 수 없었고,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도 포기했죠.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그마한 식품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 말고는 다른데 한눈 팔 여유조차 없었던 그때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 사람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신데요? 갑자기 공장이 환해져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도대체 어디서 찾으셨대요? 거래처 직원이었던 그 남자는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성격도 유들유들하고 인사성도 밝아서 공장 직원들에게도 인기 만발이었죠. 그 남자는 저랑 띠동갑이었지만 제 주변에서 그 정도 연배의 젊은 남자는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여중과 여고를 다녔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아주머니들만 가득한 공장에 취직을 했으니까요. 이성이라고 느낄 만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그 남자가 오는 날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미연씨, 여기 오는 길에 케이크가 하도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아주머니들한테 들키지 말고 혼자만 몰래 먹어요. 공장에 올 때마다 그 남자는 저를 몰래 불러내서 이런저런 선물을 건네줬어요. 볼수록 호감이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그런데 사귀기로 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무렵 그 사람이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미연아, 너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어. 금방 또 보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일 끝나고 매일 둘이 같은 집으로 가는 거야. 어때? 겨우 20살 나이에 결혼이라니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결혼은 돈을 좀 모아서 27살쯤에나 할 생각이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당황하기도 해서 그날은 완강하게 거절을 했지요. 그 남자도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결혼 얘기가 다시 나온 건 그 남자의 엄마를 만난 후부터였어요. 주말에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만난 김에 식사까지 같이 하게 됐죠.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들었던 것보다 더 미인이네. 아직 어려서 그런가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미인이세요. 젊은 아가씨가 제법 보는 눈이 있네. 성격도 좋아 보이고. 어디 아프거나 그런 데도 없지? 네, 제가 또 건강 체질이라 아직까지 크게 아프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딱 봐도 건강하게 보이네. 애도 순풍순풍 잘 나을 것 같고.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겠더라고요. 처음 보는 아들의 여자친구한테 할 법한 소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미연이 놀라겠어. 뭐 벌써부터 애 얘기를. 멋쩍긴 했지만 딱히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집안이 아들이 귀했거든요. 본인이 3대 독자라서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었어요. 함께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러시나 보다 했습니다. 어머, 내가 주책이야. 아들 못 낳는다고 시댁에서 하도 구박을 많이 받아서 그게 한이 맺혔나 봐. 아가씨가 이해해줘요. 내가 당한 게 하도 많아서 나는 며느리 들어오면 진짜 딸처럼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애가 집에만 오면 우리 미연이 아주 그냥 좋아 죽더라고. 네,
아직 제가 어려서 살림이고 뭐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서요. 저희 어머니도 아직 가르쳐야 할 게 더 많다고 결혼은 천천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너무 결혼을 늦게 하더라. 그게 자식을 생각하면 결코 좋은 게 아니야. 병원에서도 여자 나이 30이 넘으면 그때부터 노산이라고 하잖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을 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지. 그 뒤로도 대화의 주제는 온통 출산에 관련한 것뿐이었습니다. 노산을 하면 뭐가 문제인지 끝도 없이 늘어놓으시더군요. 어디서 보신 건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여자가 나이 들어 아이를 낳으면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다 라는 식이었어요. 그 자리가 껄끄럽고 불편했지만 초면인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쌓인 게 많았나 보다 하고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남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청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자꾸 재촉을 하더라고요. 아들이라곤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대로 대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우리 부모님 눈도 못 감으실 것 같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 나 낳고 키우시느라 고생 엄청 하셨는데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어. 이러다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나는 죄송해서 못 살 것 같아. 부모님 얘기를 하며 눈물까지 흘리는데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야 내가 결혼할 마음이 들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지만 부모님은 그게 아니잖아. 정 내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 겨우 20살의 나이에 결혼이라니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은데 이대로 결혼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았어요. 지금은 공장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지만 돈을 좀 모으면 대학도 가고 싶었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서 멋있는 커리어 우먼도 되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결혼하면 그 남자의 부모님이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니까 바로 아이를 가져야 할 테고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가슴이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읽은 엄마는 여태껏 본 중에 제일 크게 화를 내셨어요.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려고 해? 내 나이 이제 겨우 20이야. 한창 꽃다운 나이에 인생 망치고 싶어?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라고. 결혼하는 순간 내 인생은 없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엄마는 결혼이라는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난 엄마는 아빠를 만나 결혼한 게 인생 최대의 실수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때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집안일을 봐주는 아주머니에 운전기사까지 있었던 저희 집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집에는 매일 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욕을 해댔죠. 빚쟁이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한 아빠는 편지 한 장 써놓은 채 종적을 감췄고 엄마와 저 그리고 3살 터울의 오빠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야 했어요. 금방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아빠는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신 그날을 기일로 제사까지 지냈어요. 지역을 옮겨 다니며 월세방을 전전하던 우리 가족은 집 한 채는 해주고 싶다는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한 곳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만은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는지 엄마는 외갓집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었거든요. 자존심이 강했던 엄마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저희를 키우려고 하셨습니다. 부잣집 딸로 사장님 사모님으로 늘 우아하게 살았던 엄마는 그 뒤로 억척스럽게 변했죠. 엄마는 딸인 제가 엄마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지 말고 혼자 살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한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말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딱히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이미 오빠가 대학을 다니고 있던 터라 저까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게 다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엄마 힘들까봐 그러는 거라면 그러지 마.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우리 딸 한창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인데 다 해보고 살아야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딸 기죽지 말라며 저한테 예쁜 옷을 입히고 단정하게 머리를 따아주던 엄마였어요. 그런 엄마가 하도 결혼을 반대하니까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본심과 다른 말들이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그런 거 아냐. 나 그 사람 많이 좋아해. 좋은 사람이고 이번에 그 사람 놓치면 그만큼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엄마도 한번 만나보면 마음이 놓일 거야. 그렇게 어영부영 상견례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면서 일단 만나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미연이가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게 미인인가 보네요. 제가 미연이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은 엄마 앞에 무릎까지 꿇으면서 애원했고 시어머니도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사돈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오늘 처음 보는데 영 남 같지가 않아서 몇 번 보지는 못했지만 미연이는 저한테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이 어찌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저도 저절로 정이 가더라고요. 애 아빠는 어떻고요? 애 아빠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나왔는데 벌써부터 우리 며느리 하면서 난리지 뭐예요. 보내만 주시면 저희가 살뜰히 챙길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사돈.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제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아차 하는 순간에 예식장을 잡고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시는 까닭에 결혼식은 가족들끼리만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한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신혼여행은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저는 공항에 가는 것만으로도 잔뜩 들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저에게 조심스레 무언가를 건네더라고요. 결혼 선물인가 싶어서 기쁜 마음에 열어본 쇼핑백 안에는 두꺼운 천으로 만든 팬티가 보자기에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천하장사가 입었던 삿바야. 천하장사 삿바로 속옷을 만들어 입으면 1년 안에 아이가 생긴다고 하더라고. 어렵게 구한 거니까 첫날 밤에 꼭 이거 입고. 너무나도 진지하게 얘기하는 어머니 덕에 절로 웃음이 났어요. 진짜로 그런 게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정성을 생각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첫날 밤에 삿바를 입을 일은 없었죠. 꿈만 같았던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저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따로 살림을 차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랑 함께 살면서 잘해주고 싶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맞벌이를 하기로 한 터라서 제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끔찍이도 대해주셨습니다. 음식도 매일매일 몸에 좋은 것만 해주셨고요.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도 못 버린다며 아예 못 마시게 하셨죠. 때마다 몸에 좋다는 보약도 지어다 먹이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삶이랑 너무도 달라서 한동안 답답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딸 못지않게 생각해 주시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분명 아들일 거라며 뛸 듯이 기뻐했죠. 첫 임신 때 특히 조심해야 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그렇지만 아직은 임신 초기고 남들도 다 임신하고 잘만 직장 다니는데요 뭘.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얘가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직장일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몸도 힘들 텐데 그러다 행여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갑자기 돌변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남편이랑 얘기해보겠다며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무리가 가면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겠다는 각서까지 써야 했지만요. 어린 나이에 첫 임신이라 최대한 몸가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먹는 것도 임산부에게 좋다는 것만 가려서 먹었고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첫 아이는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시험이 말 안 듣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천벌을 받은 거야.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직장 그만두라고 했잖아.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쥐꼬리만한 월급 그거 받으려고 아이를 유산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아들 하나 못 낳는 며느리를 둘씩이나. 네, 며느리가 둘이라뇨?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잔말 말고 당장 일부터 그만둬.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모양이니까 이번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애가 잘 들어서는 약이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쓰디쓴 한약을 삼켜야 했습니다. 행여 햄버거나 피자가 먹고 싶다고 혼잣말이라도 하는 날이면 아무거나 먹어서 아이를 유산한 거라며 정색을 하셨어요. 외출도 어쩌다 한 번씩 시어머니가 허락해줄 때만 나갈 수 있었고요. 집에만 있으려니 갑갑했지만 그래도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라며 애써 위안을 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시어머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저기 절에 한번 다녀오자. 거기에 신통한 동자 바위가 있는데 부부가 함께 가서 빌면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더라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비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수상한 남자에 틀어박혀 며칠씩 기도도 드리고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국 같은 것도 하고 소문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밤새 줄을 서기도 했죠. 하지만 그 정도는 정말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친구 며느리가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거든. 그래서 그 집 며느리 속옷을 어렵게 구해왔어. 더럽다 생각하지 말고 꼭 챙겨 입어. 그걸 입어야 아들이 생겨. 모르는 사람이 입던 속옷까지 입어야 한다니 찜찜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이 준 속옷을 제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까지 하셨어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배란일을 맞추려고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재는 것도 모자라 배란일 당일에는 여자 몸을 알칼리로 만들어야 아들을 낳는다며 소다수를 잔뜩 사다가 목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식사를 할 때는 매 끼니 반찬으로 채소만 먹어야 했어요. 남편은 고기만 먹었고요. 어머니, 이거 다 미신 같은데 그냥 맘 편히 먹고 즐겁게 지내다 보면 선물처럼 애가 생기지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가 제일 나쁘다고 하던데. 얘가 지금 제정신이야? 가만히 누워서 매 끼니 시어머니가 해다주는 밥 먹는 네가 스트레스? 그럼 이 나이에 며느리 수발드는 나는? 네 말대로라면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벌써 요단강 건넜겠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받들어 모시고 살면서도 한 방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떡하니 잘도 낳더니만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너랑 나 둘 중에 누가 더 스트레스 받을 건지. 하여간에 박복한 년은 며느리 복도 없다니까. 시어머니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까지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유산 얘기를 꺼내면서 저의 아픈 곳을 쿡쿡 찔러댔죠. 첫 아이를 유산하면서 시어머니도 실망이 컸겠지만 뱃속에서 몇 달을 키우며 엄마가 될 기대에 부풀어 있던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라도 곁에 있으면 위로가 됐을 텐데 남편은 출장이 잦아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걸핏하면 지방에 가 있어서 일주일에 겨우 2번 보는데 그마저도 시어머니 등살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고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손자 보고 싶어 하는 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그렇게 해서 애가 생기면 좋겠지만 그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애가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행여나 엄마 앞에서는 그런 소리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우리 엄마 기절초풍하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아들 낳는 거에 한이 많은 분이잖아.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아들만 낳으면 다 해결될 거야. 남편은 집에 오면 의무적으로 잠자리만 하고 다음날 일찍 출근하기 바빴어요.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애가 생기면 달라지겠거니 하면서 버텼습니다. 시어머니 못지않게 남편도 아들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막 잠이 들려던 찰나에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심스레 침대에서 일어난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방을 나가더군요. 여보, 지금 호텔이지. 직원이 한 방에 같이 자고 있어서 깰까봐 조용조용 얘기하는 거지.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귀를 쫑긋 세운 채 남편의 통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죠. 나도 보고 싶지. 조금만 기다려, 얼른 갈게. 당신 좋아하는 당근 케이크 사갖고 갈까? 그래. 당신도 잘 자, 사랑해.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뛰었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편은 캄캄한 방 안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흠칫 놀라더군요. 이 야심한 밤에 누구랑 통화한 거야? 아니, 당신 피곤할 텐데 왜 안 자고 일어났어? 왜? 나 몰래 여자라도 생겼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당신 말고 무슨 여자가 있다고. 그럼 좀 전에 다정한 목소리로 여보라고 한 사람은 누군데? 당신 요즘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가 봐. 헛소리를 다 듣고. 여보는 무슨 여보야. 거래처 부장님이 술 한잔 하자고 전화한 걸 당신이 잘못 들은 거겠지. 딱 봐도 술이 많이 취했길래 일부러 조금만 기다리면 얼른 가겠다고 거짓말 한 거야. 거래처 부장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 내 두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영업 일 하다 보면 사랑한다는 말 수백, 수천 번도 더 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어야 거래가 될까 말까 한데 나라고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가뜩이나 힘든데 당신까지 왜 그래? 남편은 핸드폰 통화 목록까지 보여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에는 거래처 김 부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긴가민가 했지만 피곤해서 제가 잘못 들었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저랑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여보라니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지극정성을 들인 덕분인지 얼마 뒤 아이가 생겼습니다. 한번 유산을 한 경험이 있는지라 자궁이 약해졌다며 시어머니는 애가 안정적으로 들어설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6개월 넘게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후부터 시어머니는 더욱 지극정성이었어요. 유난히 입덧이 심해 물한 모금도 삼키기 어려운 저를 위해 전국 8도에서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을 구해오셨죠. 똑똑한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매일 같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라디오를 틀어놓기도 하셨고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안 된다고 샤워할 때도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물 온도를 확인하셨어요.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짧은 산책을 가는 것 말고는 아예 외출조차 할 수가 없었죠.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친정 엄마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친정집에 다녀오는 것조차 못하게 말렸어요. 얘가 큰일 날 소리하고 있네. 친정에 가면 너 먹고 싶은 거 함부로 먹고 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거 아냐? 그러다가 뱃속에 있는 우리 귀한 손주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무사히 출산할 때까지는 친정 소리 꺼내지도 마라. 친정 엄마가 저를 보겠다고 집 앞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 먹으라며 현관문 앞에 두고 간 반찬도 곧장 쓰레기통에 버리셨죠. 아무거나 먹다가 우리 손주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무사히 애만 낳으면 그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임신한 딸을 보지도 못한 채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옮기셨을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하루빨리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저도 남들처럼 행복하고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어리석게도 말이죠.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는 예정일보다 며칠 앞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만실에서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안도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군요. 간호사가 아이를 품에 안아줬을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자그마한 손을 꼭 움켜쥔 채 큰 소리로 울어대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아, 이런 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의 모습을 본 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첫 출산이라 진통이 길었던 데다 분만 중에 피를 하도 많이 흘려서 출산 후 며칠 동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열도 심했어요. 사나흘 정도는 내리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친정엄마가 곁에 있더라고요. 고생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오랜만에 보는 엄마는 많이 수척해 있었어요.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렇게 아팠을 생각을 하니까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더라고. 엄마가 돼봐야 부모 마음 헤아릴 줄 안다는 말이 진짜 맞나 봐. 참, 우리 아들은 봤어? 잘생겼지? 며칠 동안 알아눕느라고 우리 애 저 참번 못 물려봤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고개를 돌리더군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게 숨죽여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설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엄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후 엄마는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엄마는 네가 병원에 입원한 줄도 몰랐어. 예정일은 다가오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고 너도 박서방도 전화를 안 받길래 사돈 어른한테 전화를 했더니 애가 잘못됐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품에 안았을 때까지만 해도 아이는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병실에서 정신을 차릴 때마다 간호사에게 아이 상태를 물어봤었는데 그때도 분명 잘 먹고 잘 자고 잘 있다고 했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수도 없이 전화를 했지만 그때마다 없는 번호라는 말만 나오더군요. 남편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얼마 전에 퇴사를 했다고 하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 길로 병원을 박차고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몸이라도 추스르고 나서 가자며 말렸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급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잘못 눌러봤나 싶어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고 손목이 부러져라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 상황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넋이 나간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 다 잊자.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그날 니네 시어머니랑 통화한 날 너 데리고 가라면서 다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고. 애도 없으니 다시 새 출발하라면서 자기는 더 이상 며느리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너도. 엄마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아내와 며느리를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지 대답을 들어야겠더라고요. 퇴원을 하자마자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아직 이혼 절차를 밟은 건 아니니 등본에는 여전히 제가 아내로 되어 있을 테고 그렇다면 이사한 집 주소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등본을 받아본 저는 그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예 혼인신고를 한 기록이 없다더군요. 그러고 보니 혼인신고를 했다는 남편 말만 믿었지 서류를 확인해본 기억은 없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덜컥 결혼한 제 자신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것뿐인데 오히려 의문만 늘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혹시 한밤중에 몰래 통화하던 사람이 진짜 부인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둘이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전에 있었던 일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맞출 수 없는 퍼즐 조각이 있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한 거라면 애가 없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식에 집착했을까? 그러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꼭 죗값을 받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고 나서 사기죄로만 고소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감옥에 쳐넣기는커녕 위자료를 받는 게 최선이라고요. 그마저도 결혼을 빙자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만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저를 속인 건 맞지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건 아니라면서 소송을 걸어도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속에 천불이 나서 숨을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심부름센터를 찾았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꼭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심부름센터 연락만 기다린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 핸드폰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도착했죠. 남편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처음 보는 여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옆에는 너댓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도 있었고요. 한눈에 봐도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심부름센터의 말을 종합해보면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결혼한 유부남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부 금슬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기가 차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밤새도록 사진을 보고 또 보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날이 밝자마자 심부름센터에서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죠. 한층 아래에 있는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그 남자가 출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내 새끼 졸려요? 아빠 회사 빨리 갔다 올게요. 우리 아들이 눈에 밟혀서 요즘은 퇴근 시간만 기다린다니까. 아들한테 하듯이 딸한테도 좀 다정하게 해봐요. 당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시네. 당신이 이해해줘. 워낙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이잖아.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당근 케이크 사들고 일찍 들어올게. 당근 케이크라는 말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거래처 김부장이라고 저장하다니 나를 속이려고 처음부터 작정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꾹꾹 눌렀습니다. 사진 속의 그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또 한참을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예쁘네요. 태어난 지 한 달쯤 됐나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아직 아가씨 같은데. 저희 언니도 한 달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비슷해 보여서요.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훌쩍 커 있었지만 제 아이가 분명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날 밤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위장 결혼을 한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빼앗아 가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남자와 시어머니라는 인간을 벌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로 소송을 걸고 그 남자의 새 직장에 찾아가 전단지를 뿌리고 사는 동네에도 소문을 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할 거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라는 뜻에서요. 제 말을 듣던 엄마는 예상보다는 차분한 반응이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인간 이하네. 미연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들 꼭 천벌받도록 할 거야. 그러고는 어딘가로 길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통화를 끝내고 엄마는 당장 제주도로 가자고 하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도와주기로 하셨다면서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한사코 외갓집의 도움을 거절하던 엄마가 저 때문에 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 내키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니네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 이제 그 사람들 다 죽었어. 그동안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죄송해서 모자란 딸 때문에 집안 망신시킬까봐 그게 미안해서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지금 그딴 게 문제야? 귀한 우리 딸한테 저지른 일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거야. 미연이 너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 엄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었어요.
저를 위해 100배 1000배 갚아주겠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엄마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잘 몰랐던 외갓집 이야기까지 듣게 되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죠. 어릴 적 제 기억에도 외갓집은 부자였어요. 잠실에 있는 넓은 복층 아파트였는데 집 안에 있는 계단만 올라가면 똑같은 집이 한 채 더 있는 걸 보고 엄청 신기해했었거든요. 그때는 외할아버지가 그냥 높은 회사원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큰 은행의 은행장까지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외삼촌은 대학 병원 신경외과 과장에, 이모는 TV 강연 프로그램에 여러 번 나온 적 있는 명문대 대학 교수. 온 가족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라 엄마는 더욱 외갓집과 연락을 할 수가 없었대요. 빚쟁이들이 행여나 가족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릴까봐 더 모질게 인연을 끊었다고요. 외할아버지가 아이들 데리고 집에 들어와 살라며 여러 번 사정을 했지만 엄마는 가족들에게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대요. 다른 자식들 농사에는 성공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괜히 자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죽기보다 쉬웠다고요. 외갓집의 도움을 받으면 편히 살 수도 있었는데 가족에게 폐를 끼칠까봐 일부러 힘든 길을 선택한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 같았으면 군말 없이 외갓집으로 들어가 편한 삶을 택했을 것 같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외갓집은 말 그대로 으리으리했습니다. 그렇게 넓고 큰 집은 처음 가봤어요. 외할아버지는 은퇴를 한 후에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기도 했지만 조용히 살고 싶으시다며 제주도로 내려가셨다고 해요. 모임이 있어 서울에 갈 때마다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집도 찾아갔지만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며 제 결혼 소식까지 알리지 않은 건 너무했다고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진즉에 나한테 연락했으면 내가 사람 시켜서 어떤 놈인지 알아보고 이런 결혼 안 시켰지. 아휴 아니다. 지금 너랑 미연이 속이 제일 상했을 텐데. 미연아, 걱정하지 마. 이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도 이 할애비는 지금이라도 너랑 네 엄마 얼굴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웃다가 울다가 난리였단다. 엄마와 저는 외갓집에서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그동안 못해준 사랑을 한꺼번에 쏟아주셨죠. 그 사이에도 외할아버지는 틈틈이 서울을 오가며 저를 위해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기라도 할라치면 할아버지는 그저 웃으시면서 잘 해결되고 있다고만 말씀하셨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라 안 받고 지나쳤는데 수십 통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죽을 죄를 졌다. 만나서 얘기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아무래도 외할아버지가 무슨 수를 쓰신 모양이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속 시원히 욕이라도 해주자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연아, 나 좀 살려줘.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거 다 엄마가 꾸민 일이야. 나는 이혼하고 진짜로 너랑 결혼하려고 했어. 제발 내가 우리 엄마랑 인연 다 끊고 너만 바라보고 살 테니까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감옥 가고 우리 아들이 아빠 없이 살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천하의 사기꾼에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아빠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꼭 감옥 가길 빌게. 거기서 몇 년을 살던 사람 되기는 글렀겠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온갖 명목으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셨고 그 남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감될 위기에 처했더라고요.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 놓고 감옥에 가는 건 싫었는지 모든 걸 자기 엄마 탓을 하면서 저한테 싹싹 빌더군요. 새로 옮긴 직장에도 소문이 쫙 퍼져서 해고를 당했고 부인에게 이혼 소송까지 걸린 상태였어요. 나중에 외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여자 집안이 꽤 괜찮았대요.
딸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도 보지 않고 신혼집에 살림까지 다 장만해주고 매달 경제적 지원도 아낌없이 해줬다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사는 집,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살았던 그 집도 부인 명의라고 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변호사를 통해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알린 후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겨난 거죠. 그동안 처가만 믿고 모아놓은 돈도 없이 흥청망청 쓰기만 했는데 직장에서 잘리고 부인과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까지 줘야 할 상황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아이를 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직접 제주도까지 찾아가 미안하다며 저에게 아이를 안겨줬어요. 그 여자는 남편이 하룻밤 실수로 낳은 아이인 줄로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도 아들을 원하니까 자기가 입양해서 잘 키우려고 했다고요. 처제를 낳고 문제가 생겨서 자궁을 드러내야만 했는데 그 뒤로 시어머니가 차갑게 변해서 그렇게라도 아들이 생긴 게 좋았다고 하더군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못 낳는다고 얼마나 닥달을 했을지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집안 좋은 며느리와 손자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까지 꾸밀 정도로요. 그 남자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시어머니는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저에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곧장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그들이 예전에 저에게 했던 것처럼요. 저와 엄마는 아예 제주도로 정착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제주도 바닷가에 예쁜 책방도 열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엄마와 생이별을 해야 했던 제 아들은 친가가 없는 대신 외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랍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했던가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기억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니까요. 최악의 선택이라고 여겼던 결혼 때문에 든든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생겼고 금쪽 같은 우리 아들도 만날 수 있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내 속에 가득 차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죽도록 미워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누군가를 미워할 에너지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던 인생도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으로 남은 하루하루 제 가족과 제 친구들을 더 사랑하는데 시간을 쏟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